지금 대표적인 불안전 판매 사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그런 경우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가맹점들에서 이것이 판매가 되면 당연히 일반인들은 이게 정금법에 등록이 돼 있는 합법적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뭔가 제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외관상 일정한 요건이 보여지면 뭔가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실제로 금융소비자법이 마련되기까지는 결국은 그 수많은 금융 피해자가 발생한 그 불안전 판매의 그 상황들 때문이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불안전 판매 사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그런 경우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이제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도 기간을 6개월 정도 두시고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된 건가요? 지금? 예,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계도 기간 동안에 좀 보완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조금 더 발생한다거나 그런 게 좀 모아진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6개월 계도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지난 25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좀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쫓기는 것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핵심 설명서 그리고 대출 모집인 등록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말까지 저희가 계도를 좀 연장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큰 문제 없이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뭐 이제 겨우 뭐 열흘 조금 넘은 이런 상황이네요. 우리가 지난번 그 처음 국감을 하는 과정에 그 머지 포인트에 그 관련된 부분이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정금법 등록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뭐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머지 포인트가 정금법상 등록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당해회사는 거기 그 의견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새로운 불안전 판매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정금법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가맹점들에서 이것이 판매가 되면 당연히 일반인들은 이게 정금법에 등록이 돼 있는 합법적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유사한 선불업 관련한 현황 실태 조사를 하신 거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 등록하지 않은 채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그러한 주요한 온라인 상거래 업체로부터 상품권 머지포인트와 같은 구조의 상품권을 팔고 있는 회사들을 한 57개 정도를 57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57개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소명 자료를 현재 받고 있고 29개 정도가 저희에게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 소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등록 대상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등록 대상이라고 하면 등록을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등록 유도를 하는 과정 속에 계속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안에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뭔가 제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외관상 일정한 요건이 보여지면 뭔가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현재의 법령 체계 하에서는 그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 수사 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는 상거래업자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만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는 피해자를 막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하거나 뭔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금소법 시행돼서 상품 설명 길어지니까 은행원들이 고객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는 식으로 약간 우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체크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부 통제 기능요. 우리은행의 그 판결문에서 그러니까 임원의 어떤 처벌 여부 이런 거가 보다 판결 안에서 확인이 된 사실로서는 여전히 내부 통제가 허술하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부 통제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내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선 첫 번째 지적이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그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법령상의 요구들이 좀 모호하다,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법령을 구성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률적인 논의가 이 1심 판결에서는 현재의 조문을 보면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련만 하면 되는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법적으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등을 감안을 해서 현재 그 내부 통제 기준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법 조문을 또는 제도적인 것들을 좀 정비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점점 금융 서비스가 새롭게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후 규제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려면 결국은 높은 수준의 내부 통제와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사후에는 엄청난 그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처벌이 있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체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되고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 법령상에 있어서의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편과 그 다음에 그 내부 통제 제도가 사실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인 불공정 거래라든지 또 사전적인 그 회사의 건전성 유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법령상의 정비와 함께 이런 것들이 잘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중단된 사모펀드 뭐 그런 피해액들이 거의 5조 원이 넘는 그런 상태로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게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또 여전히 우려가 있는 상태니까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